계급장도 없는 계집년이. 부패 권력의 정점, 중령의 조롱은 그녀의 머리 위에 커피를 쏟아붓는 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몰랐던 단 한 가지 사실, 그녀는 군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3스타 합참차장 중장이었습니다. 이후 펼쳐지는 지옥의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전방 철원, 포병 여단에 찬바람이 불어 닥치기 시작하던 늦가을 오후였다. 하늘은 낮게 드리워져 금방이라도 눈발을 흩뿌릴 듯한 회색빛이었다. 여단 사령부 건물 뒤편에 자리한 장병 휴게실은 평소 같으면 한낮의 나른함 속에 병사들의 담소가 오가거난 피곤에 지친 간부들이 잠시 눈을 붙이는 고요한 공간이어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미묘한 긴장감과 이질적인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그 침묵의 한가운데 창가 가장 깊숙한 자리에 한 여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단정하게 다려입은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어깨에는 계급장이 없었다. 짧게 자른 머리칼은 마치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차분하게 부대 안팎의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손에 쥔 따뜻한 차 한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그녀의 조용한 숨결과 함께 어우러졌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서재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처럼 평온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육군 역사상 최연소 그리고 최초의 여성 합참차장으로 불리는 윤서아 중장이었다. 그녀의 비공식적인 부대 시찰은 그 어떤 요란한 의전도 없이 마치 스며들듯 조용히 시작된 참이었다. 오전 내내 숨막히는 회의와 보고를 마친 포병 여단 보급대대장 강한빛 중령은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군내 핵심 요직만을 거쳐 온 엘리트였다. 넓은 어깨와 날카로워 보이는 이목구비는 그의 진짜 모습을 가리기 위한 위장막에 불과했지만 겉모습만으로는 누구도 그의 위세를 감히 넘볼 수 없었다. 부대 내에서 그의 별명은 강포스였다. 처음에는 강한 빛의 강렬한 포스를 의미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강한 빛의 공포 정치를 의미하는 부대원들의 피와 땀으로 새겨진 낙인과도 같았다. 진급에 대한 그의 야망은 화산처럼 뜨거웠고 그 용암을 분출하기 위한 제물로 부하들을 기꺼이 바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실적과 편의 그 두 가지를 위해서라면 그는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 따위는 가볍게 넘나들었다. 강한빛 중령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청사 1층에 마련된 장병 휴게실로 향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텅 비어 있거나 졸고 있는 병사 몇몇이 전부일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낯선 정적이자 이질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는 계급장 없는 여군이었다. 지금 여기가 내 집 안방이냐? 이 시간에 이렇게 태평하게 앉아 있을 만큼 한가한 부서가 어디 있다고 감히. 윤서아 중장의 평온한 모습은 강한빛 중령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감히 대낮에 대대장이 주관하는 회의가 막 끝난 이 시간에 이런 태평한 태도로 휴식을 취하고 있다니. 어느 부서 소속이길래 저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신임 소위인가 아니면 새로운 여군무원인가? 강한빛 중령은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한 듯한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부하들은 물론 심지어 타 부대 간부들에게까지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는 것을 즐겼다. 그는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소리 없이 그녀의 등 뒤로 다가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테이블 위를 덮었지만 여군은 전혀 동요 없이 차잔을 입가로 가져갔다. 그 무심함이 강한빛 중령의 인내심에 불을 질렀다. 어느 부서 소속인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휴게실의 공기를 갈랐다. 작은 소음마저 얼어붙는 듯 했다.
여군은 그제야 아주 천천히 마치 슬로 모션을 보는 것처럼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의 회피도 없이 강중령의 날카로운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와 침착한 표정에서는 수많은 풍파를 겪어낸 자의 단단한 내공이 느껴졌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먼저 밝히시는 게 예일 것 같습니다만. 여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심지가 박혀 있었다. 강한빛 중령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자신에게 누구냐고 되묻다니. 이 부대에 새로 부임한 장교 중 자신의 얼굴을 모르는 자가 있었단 말인가.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내가 누구냐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군. 제5포병여단 보급대대장 강한빛 중령이다. 다시 묻지 소속과 계급, 성명을 밝히시오. 이여군 주제에 감히 이 대대장에게 토를 달아?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건방지게구나. 여자라고 봐줄 줄 아나? 군대는 계급 사회야. 머리에 든 게 없으니. 계급장도 안 달고 다니는 건가? 당장 소속과 이름을 대지 않으면 군기문란으로 영창에 처하겠네. 강한빛 중령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살기와 함께 여성에 대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여성이 군에 존재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사고방식의 소유자였다. 여군은 차분하게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가볍게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몇 번 터치하자 휴대폰에서 짧은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에는 강한빛 중령의 운전병인 김주혁 상병이 피곤에 절어 새벽 훈련장으로 향하는 모습,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보급 물자 하역 작업을 하던 박상준 중사가 전투복이 땀에 젖었다는 이유로 강한빛 중령에게 질책을 당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강한빛 중령이 김주혁 상병에게 냄새 나는 차를 끌고 다니면 기아 빠진 소리밖에 안 들린다. 며 폭언을 퍼붓고 박상준 중사에게는 돼지우리에라도 구르다 왔나? 잠옷을 입고 다니지 그래? 라며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강한빛 중령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은 추악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 영상이 어떻게 녹화되었는지, 그리고 이 여군이 왜 이런 영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지금 내 말을 못 들었나? 여긴 한가롭게 차나 마시며 노닥거리는 다방이 아니야. 당장 소속과 이름을 대지 않으면 복무 위반으로 정식 조치하겠네. 강한빛 중령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눈에 이 여군은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부대 기강을 해치는 불순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여군은 그런 강한빛 중령을 잠시 관찰하듯 바라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비웃음도 조소도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묘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심연의 바다처럼 깊고 차가웠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따뜻한 커피잔을 들었다. 강한빛 중령은 그녀가 무슨 행동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입가에는 경멸에 찬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감히 나한테 뭘 하려 하는 거지? 이런 하찮은 여군이.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다음 순간 산산조각 났다. 윤서아 중장이 들고 있던 커피잔을 그대로 기울여 뜨거운 커피를 강한빛 중령의 머리 위로 천천히 부어버린 것이다. 뜨거운 커피는 그의 번들거리는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군복을 적셨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강한빛 중령은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커피 방울과 함께 분노, 경악, 그리고 모욕감이 뒤섞여 번졌다. 지금 내가 감히 무슨 짓을. 이 미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서와 중장의 목소리가 휴게실에 낮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마치 북극의 얼음과 같았다. 대대장 강한빛 중령. 방금 전 대대장님이 저에게 행한 언행과 이 행동은 단순히 한 장교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대한민국 육군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진 모욕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대장님이 운전병과 중사에게 행한 그 세심한 지시와 괴롭힘, 그리고 지금 저에게 행한 이 오만함에 대해 저는 대대장님의 지위에 걸맞은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시선으로 강한빛 중령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전투복 상의 안쪽에 부착해 두었던 자신의 계급장을 꺼내 어깨 견장에 달았다. 노란색 무궁화 3개 중장 계급장이었다. 합참차장 윤서아 중장의 계급장은 휴게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번쩍이며 강한빛 중령의 눈을 찔렀다. 강한빛 중령의 눈이 경악으로 터질 듯이 커졌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이 아니라 아예 땅속으로 꺼지는 듯한 충격이 전신을 덮쳤다. 육군의 몇 안 되는 여성 장군, 그것도 별 3개를 단 합참차장 중장이 왜 자신의 부대 이 초라한 휴게실에 나타났단 말인가?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윤서아 중장은 자신의 가슴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그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 국군의 상징인 호랑이 마크와 함께 그녀의 이름과 직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윤서아 중장입니다. 강한빛 중령, 오늘 오전 13시 정각 제5포병여단 여단장실로 오시죠. 드릴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윤서아 중장은 미련 없이 휴게실을 나섰다. 강한빛 중령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온몸을 지배하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원초적인 공포와 정체 모를 당혹감이 태풍처럼 휘몰아쳤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오늘 아침에 사소하고 불쾌했던 만남이 자신이 애써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뜨거운 커피는 그의 머리에서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지만 그 어떤 냉수보다 차갑게 그의 정신을 일깨우는 듯했다. 그의 눈앞에는 이미 자신이 저지른 모든 만행의 대가가 드리워져 있었다. 강한빛 중령에게 점심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식당의 밥알은 모래처럼 씹혔고 부대원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환청이 들리는 듯했다. 그는 겉으로는 위험을 잃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서아라는 이름 석자, 중장, 그리고 합참차장이라는 직책이 맴돌며 그를 질식시켰다. 합참차장은 단순히 계급이 높은 장교가 아니었다. 군 최고 통수권자의 지근거리에서 국방 정책을 조율하고 육해공군 전체의 작전 및 군수 지원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살아있는 칼날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왜 하필 그녀인가? 내가 뭘 잘못했지? 사소한 부대 운영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의 뇌리를 스치는 수많은 의혹들이 있었다. 부대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일부 사용한 것,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작은 사례를 받은 것, 부하들에게 사적인 지시를 일삼은 것 하지만 그런 것들은 군 생활의 관행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해왔다. 이 정도 일로 합참차장이라는 거물이 직접 움직일 리는 없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는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약속된 시간 여단장실에 굳게 닫힌 문을 열었을 때 강한빛 중령은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직감했다. 윤서아 중장은 이미 여단장인 이영진 준장과 나란히 상석에 앉아 있었다. 부대의 지휘관인 이 준장조차 윤 중장의 옆에서는 상급자를 모시는 부관처럼 보일 정도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준장이 강 중령을 보자마자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으로 질책했다.
강한빛 중령. 합동참모본부 차장 윤서아 중장님께 그런 무례를 범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여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차장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큰 실수를. 강한빛 중령은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변명했지만 그 말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윤서아 중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괜찮습니다, 여단장. 제가 먼저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소한 오해를 풀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강한빛 중령.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감정도 없이 오직 사건의 본질만을 꿰뚫는 메스와 같았다. 저는 제5포 병여단 보급대대와 관련된 수많은 제보를 받고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파견되었습니다. 제보 내용은 강한빛 중령께서 지휘하시는 보급대대 내 심각한 복무기강 해이, 상습적인 사적 지시와 인권 침해, 그리고 무엇보다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군수 물품 유용에 관한 것입니다. 강한빛 중령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를 정확히 조준하고 온 것이 분명했다. 차장님, 그건 명백한 오해이자 모함입니다. 저희 대대는 항상 변명은 나중에 정식 조사 절차에 따라 들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강한빛 중령의 모든 직무를 정지합니다. 감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시고 부대 모든 자료와 개인 PC, 휴대폰은 감찰팀에서 압수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인 중장의 입에서 나온 직무 정지 명령은 그 자리에서 절대적인 효력을 가졌다. 여단장인 이 준장조차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군 최고 지휘부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다름없었다. 강한빛 중령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자신의 커리어, 철옹성 같던 권위가 한낱 여군 중장의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선언이 끝나기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감찰반 요원들이 강한빛 중령의 사무실로 흩어졌다. 그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는 증거물 상자에 담겼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부대원들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조롱과 비난, 그리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뻐하는 은근한 환호성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만행이 결국 자신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왔음을. 심판의 서막은 이미 올랐고 그는 그 무대의 가장 비참한 주인공이었다. 그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커피 자국은 마치 오점처럼 얼룩져 있었다. 윤서아 중장은 곧바로 여단장실을 감찰 상황실로 전환했다. 그녀의 지시 한마디 한마디에 감찰팀 요원들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했다. 그녀는 단순히 강한빛 중령의 개인적인 비리만을 파헤칠 생각은 없었다. 오랜 군 생활 동안 그녀는 작은 부패의 씨앗이 어떻게 거대한 암덩어리로 자라나 군 조직 전체를 갉아먹는지 수없이 목격해왔다. 강한빛 중령의 오만함과 그가 부하들을 대하는 방식은 마치 등 뒤에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태도였기 때문이다. 김진영 소령, 운전병 김주혁 상병과 박상준 중사, 그리고 그 외 강한빛 중령에게 피해를 입었던 모든 병사와 간부들을 비공식적으로 면담하십시오. 그들이 강한빛 중령의 비리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특히 사적 지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 예를 들어 영수증이나 문자 메시지, 사진 등이 있다면 확보하십시오. 최정원 대위, 대대 회계 장부와 군수물품관리대장을 즉시 확보하여 최근 3년치를 집중 분석하십시오. 특히 특정 업체와의 거래 내역에 주목하고 납품 단가와 수량을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김수현 중령, 강한빛 중령의 개인 금융계좌와 부동산 거래 내역을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에 협조 요청하십시오. 그의 재산 증식 과정이 비정상적이라면 즉시 보고하십시오.
윤서아 중장의 지시는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감찰팀은 각자의 임무를 부여받고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한빛 중령의 비리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거대한 카르텔의 일부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강한빛 중령이 직무정지 명령을 받고 자택으로 돌아간 직후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비정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중령.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합참 차장이 직접 나섰다니 자네 정말 큰일을 저지른 게로군. 목소리의 주인공은 강한빛 중령의 매형이자 육군본부의 실세로 통하는 정의현 예비역 소장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로 강한빛 중령의 뒤를 봐주며 그의 비호자 역할을 해왔다. 매형 죄송합니다. 제가 윤서아 중장의 계급을 미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한빛 중령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의 평생에 이렇게 무기력함을 느낀 적은 없었다. 쯧쯧 한심하긴. 어설프게 일을 처리해서 이 지경까지 만들다니. 윤서아 그 여자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보통 인물이 아니니 합참차장 자리까지 올랐겠지. 하지만 걱정 마라. 아직 내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으니. 자네는 일단 입 다물고 내 지시만 따르게. 그들이 뭘 찾아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야. 정의현 예비역 소장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여유와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과 권력으로 윤서아 중장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는 듯 했다. 그는 강한빛 중령에게 침묵을 지시하며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수사망을 어떻게든 막아낼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윤서아 중장은 여단장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철원의 산들을 응시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그녀의 감찰은 이제 단순한 개인 비리 수사가 아닌 거대한 부패 세력과의 전면전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기 위해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딘 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의 승패는 결국 진실의 편에 설 용기 있는 자들이 누구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한빛 중령의 비리가 만연했던 제5포 병여단 보급대대, 그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품고 있던 이가 있었다. 보급대 군수지원과장 이진우 대위였다.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투철한 군인 정신과 정의감으로 가득 찬 청년 장교였다. 그는 강한빛 중령의 만행을 육군본부에 고발하기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심한 것은 한 달 전의 일이었다. 도화선은 강한빛 중령의 운전병이었던 김주혁 상병이 쓰러진 사건이었다. 김주혁 상병은 연일 계속되는 야간 근무와 새벽까지 이어지는 강한빛 중령의 사적 지시, 그리고 영혼을 파괴하는 비인격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 증후군으로 의무실에 실려갔다. 대위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영창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의무실 침대에 누워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쏟아내는 20대 초반 청년의 모습을 보며 이진우 대위는 주먹을 피가 나도록 불끈 쥐었다. 자신의 부하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강한빛 중령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이자 비겁한 방관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남몰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강한빛 중령이 사적으로 지시했던 내용들을 날짜와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기록한 수첩. 부대 물품이 대대장 관사로 반출되는 것을 목격한 동료들의 증언을 몰래 녹취하고 불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된 정황이 담긴 서류들을 복사해 두었다.
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쌓여가는 자료들은 강한빛 중령의 죄악의 기록이자 이진우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의 증거물이었다. 하지만 내부 고발은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았다. 군 조직 내에서 고발자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남은 군 생활이 가시밭길이 되거나 불명예스럽게 끝날 것이 뻔했다. 그는 며칠 밤낮을 새우며 고뇌했다. 잠 못 이루는 밤, 그는 관물대에 붙여둔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육사생도 시절 자신에게 군인 정신을 가르쳐 주었던 존경하는 노 교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준 것은 사진 속 스승의 가르침이었다. 진우야, 군복의 무게는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고 부하를 지키려는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가장 큰 수치다. 이진우 대위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육군본부 홈페이지에 국방 헬프에 자신의 실명과 군번을 걸고 신고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날아갈 듯 가벼웠다. 자신의 군 생활 전부를 건 도박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무너져가는 부대와 고통받는 전우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태워 불을 밝히는 하나의 횃불이 되기로 결심했다. 이 용기 있는 제보는 곧바로 합동참모본부 감찰실에 배정되었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윤서아 합참차장이 직접 칼을 빼들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이진우 대위라는 작은 불씨가 거대한 부패의 제국을 불태울 들불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윤서아 중장은 감찰팀장인 김수연 중령에게 이진우 대위와의 비공식 면담을 지시했다. 김수연 중령은 은밀하게 이진우 대위를 여단 외곽의 한적한 민간 카페로 불러냈다. 김수연 중령은 이진우 대위의 눈을 마주하며 차분하게 말했다. 이 대위, 당신이 겪은 일 그리고 당신의 용기 있는 결단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서아 합참차장님께서 직접 당신의 제보를 보고받고 이번 감찰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증언과 증거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진우 대위는 김수연 중령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진정한 신뢰를 느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수집했던 모든 자료를 김수연 중령에게 건네었다. 강한빛 중령의 사적인 지시가 담긴 수첩, 특정 업체와의 수상한 거래 내역이 담긴 회계 서류 사본, 김주혁 상병과 박상준 중사 등 피해 병사 및 간부들의 비공식 녹취 파일, 그리고 강한빛 중령의 지시로 부대 물품이 대대장 관사로 반출되는 것을 목격한 증언 등 그 증거들은 강한빛 중령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특히 이진우 대위는 강한빛 중령의 매형인 정의현 예비역 소장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강한빛 중령은 항상 자신의 매형인 정의현 예비역 소장을 등에 업고 부대에서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매형의 지시라며 특정 업체인 태성물산과의 계약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납품 단가가 다른 업체보다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제가 의문을 제기하자 강한빛 중령은 쓸데없는 소리 말고 매형 지시나 따르라며 협박했습니다. 매형의 지시로 대대 운영비 일부가 태성물산으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진우 대위의 증언은 윤서아 중장의 직감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강한빛 중령은 단순한 부패 중령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최말단에 불과했다. 그의 뒤에는 정의현 예비역 소장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는 태성물산이라는 업체를 통해 군수 물품 조달 과정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이들의 비리는 단순히 예산 낭비에 그치지 않고
군의 전투력 약화와 병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였다. 윤서아 중장은 이진우 대위의 제보를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즉시 감찰팀 전체를 소집했다. 그녀의 눈빛은 불타는 강철처럼 빛났다. 감찰팀은 이제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선 조직적인 부패 카르텔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의현 예비역 소장과 태성물산의 모든 연결고리를 파헤쳐야 합니다.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태성물산의 자금 흐름과 정의현 예비역 소장의 개인 계좌를 철저히 추적하십시오. 그리고 강한빛 중령이 태성물산과의 거래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 증거를 보강해야 합니다. 그녀는 감찰팀 요원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응시하며 말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군내에 깊이 뿌리내린 인맥과 권력을 이용하여 우리를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고통받는 병사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윤서아 중장의 단호한 의지는 감찰팀 요원들에게도 전이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부패 세력과의 전면전을 준비했다. 철원 전방 부대에 드리웠던 어둠의 장막은 이제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들이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윤서아 중장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게 접힌 태극기 배지를 꺼내 만져보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자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이들의 희망과 염원이 담긴 거대한 정의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그녀의 칼끝은 부패의 심장을 향해 예리하게 겨눠졌다. 윤서아 중장의 감찰은 쾌 속으로 진행되는 듯 보였다. 이진우 대위라는 용기 있는 횃불이 어둠을 밝혔고 그 빛을 따라 감찰팀은 부패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고 있었다. 강한빛 중령은 이미 무력화되었고 그의 배후에 있던 정의현 예비역 소장과 태성물산이라는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윤서아는 알고 있었다. 거대한 악은 자신의 심장이 드러나기 직전 가장 맹렬하게 저항한다는 것을. 정의헌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교활하게 시작되었다. 수사망이 자신을 향해 좁혀오고 있음을 직감한 정의헌은 수십 년간 군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자신의 인맥이라는 거미줄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거미줄은 비열하고 강력했다. 윤서아 중장이 태성물산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한 바로 다음 날부터 그녀를 향한 조직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군 내부 익명 커뮤니티와 일부 보수 언론을 통해 악의적인 소문이 융단 폭격처럼 퍼져나갔다. 야심의 눈먼 철의 여인, 존경받는 예비역 장성을 표적 수사하다. 감찰실장의 과거 경력 논란, 특정 파벌을 위한 무리한 수사 아닌가? 여성 장군의 독단, 군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린다.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윤서아 중장을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군의 원로를 모함하는 부도덕한 인물로 묘사했고 그녀의 성별을 문제 삼아 리더십에 흠집을 냈다. 정의헌이 군 내외에 수십 년간 심어놓은 인맥을 총동원해 버리는 비열한 여론전이었다. 압박은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합동참모본부의 고위급 장성들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국방부 정책실장은 직접 그녀를 호출해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윤 중장 이거 봐. 지금 온 군대가 자네 이야기로 시끄러워. 증거는 확실한 건가?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자네가 모든 책임을 지고 군복을 벗어야 할 거야. 정의현 장군이 어떤 분인가? 군의 원로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건. 동료들의 시선도 싸늘하게 변했다. 그녀를 응원하던 이들조차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느껴졌다. 정의를 쫓던 사냥꾼이 순식간에 정치적인 사냥감으로 전락할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어느 날 밤 윤서아 중장의 사무실 전화벨이 섬뜩하게 울렸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그녀가 수화기를 들자 기계로 변조된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너무 깊이 파고드는군. 젊은 여자가 너무 나대면 다칠 수가 있어. 강한빛 선에서 조용히 덮어. 이건 충고이자 마지막 경고야. 현역 합참 차장을 향한 노골적인 협박. 윤서아는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경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죠. 당신처럼 군복을 더럽힌 사람이 있다는 사실의 수치를 느끼며 당신 같은 사람들을 모조리 뿌리 뽑기 위해 제 임무를 완수할 겁니다. 당신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목을 조를 수 있을지 아니면 내 칼에 잘려 나갈지 끝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녀는 주저없이 통화를 끊어버렸다. 이제 이 싸움은 물러설 수 없는 전면전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적들이 비열하게 나올수록 그녀는 이 사건의 뿌리가 상상 이상으로 깊고 썩어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외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동안에도 그녀의 감찰팀은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최정원 대위가 이끄는 회계 분석팀은 태성물산의 방대한 회계 자료 속에서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차장님, 태성물산의 자금 흐름이 이상합니다. 군납 대금으로 받은 수십억의 돈이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복잡하게 세탁된 뒤 최종적으로는 청운개발이라는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갑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최 대위의 보고에 윤서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청운개발의 실소유주를 파악했나? 아직입니다. 워낙 교묘하게 위장해 놓아서 추적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돈의 일부가 다시 정의현 예비역 소장의 주변인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빙고. 윤서아는 속으로 외쳤다. 적들이 여론전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그녀의 팀은 부패의 돈줄을 찾아낸 것이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역풍을 잠재우고 비리 카르텔의 심장을 꿰뚫을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했다. 바로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내부자의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청운개발이라는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직접 관리했던 핵심 인물. 김수현 중령의 정보팀이 며칠간의 잠복과 추적 끝에 그 인물의 신원을 밝혀냈다. 태성물산의 재물을 총괄했던 오진석 과장이었다. 그는 정의현의 비자금 관리를 도맡았던 핵심 인물이었지만 감찰이 시작되자마자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한 상태였다. 오진석 과장, 그를 찾아야 합니다. 그가 바로 이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정의현도 그를 찾고 있을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를 찾아 입을 막으려 하겠죠.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윤서아 중장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지만 그녀는 그 손을 잘라버릴 더 날카로운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김진영 소령이 이끄는 특별행동팀에게 오진석 과장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거대한 어둠의 심장부로 향하는 마지막 문을 열 열쇠를 손에 넣기 위한 숨막히는 추격전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오진석 과장을 찾는 작전은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정의현의 거미줄 같은 정보망을 피하기 위해 윤서아 중장은 공식적인 감찰 인력이 아닌 그녀가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소수의 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특별행동팀을 움직였다. 팀장 김진영 소령은 육군 특수전 사령부 출신의 베테랑으로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인물이었다. 오진석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정의현의 수족으로 오랫동안 일하며 위험을 감지하고 숨는데 이골이 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금융 기록과 통신 기록을 지우고 증발하듯 사라졌다. 하지만 윤서아의 정보팀은 그의 사소한 습관 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에게는 지병인 심장병을 앓고 있는 노모가 있었고
그는 효심이 지극하여 매달 특정 희귀 약품을 구해 노모에게 보내왔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이다. 그 약품은 국내에서 단 2곳의 제약회사에서만 유통됩니다. 우리는 그 유통망을 역추적하여 오진석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김수현 중령의 보고에 따라 특별행동팀은 약품 유통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의미 있는 단서가 포착되었다. 강원도 속초의 한 작은 약국에서 한 남자가 현금으로 그 약을 대량 구매해 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약국의 낡은 폐쇄회로 TV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오진석의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속초입니다. 그는 지금 속초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김진영 소령과 그의 팀원들은 즉시 속초로 향했다. 속초는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그 이면에는 낡은 어촌 마을과 허름한 여관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어 몸을 숨기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팀원들은 탐문 수사를 통해 오진석이 대포항 근처의 낡은 민박집에 묵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지만 그들이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보다 한 발 앞서 도착한 불청객들이 있었다. 건장한 체격의 사내 서너 명이 민박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정의헌이 보낸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이 오진석의 입을 영원히 막기 위해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면으로 진입하면 오진석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김진영 소령은 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내며 민박집 뒤편으로 조용히 접근했다. 한밤중 낡은 민박집의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해결사들이 오진석의 방으로 들이닥쳤다. 오진석 씨, 우리랑 같이 좀 갑시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오진석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려는 순간 창문이 깨지며 김진영 소령과 팀원들이 섬광처럼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순식간에 벌어진 격투. 좁은 방 안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특수전 사령부 출신의 정예 요원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해결사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고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오진석의 신병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오진석은 서울의 한 안전가옥으로 이송되었다. 그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며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김진영 소령의 거듭된 설득에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안전가옥의 문이 열리고 윤서아 중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어떤 신문이나 추궁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오진석 씨, 많이 무서웠을 겁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당신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윤서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실을 말했다. 당신은 단순한 회계 부정을 돕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라의 국방 예산을 좀먹고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매국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노모께서는 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는 당신 노모의 병원 진료 기록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가족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새로운 거처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목숨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평생을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공포 속에서 숨어 살 것인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윤서아 중장의 진심 어린 설득에 오진석의 눈빛이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뇌했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외장 하드 하나와 손때 묻은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정의헌의 지시로 작성했던 비자금 장부의 원본 파일과 수기 장부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뇌물이 건네졌는지, 그리고 강한빛 중령에게 어떤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갔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비리 카르텔의 심장을 단번에 꿰뚫을 결정적인 증거, 바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오진석이 가져온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정의헌은 태성물산과 청운개발이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돈은 군 내부의 고위층은 물론 정치권에까지 흘러들어가 거대한 검은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제 윤서아의 손에는 적들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비수가 쥐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비수를 들고 가장 깊고 어두운 적의 심장부로 뛰어드는 일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오진석 과장의 증언과 그가 넘긴 비밀 장부는 정의헌과 그의 비호 세력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았다. 윤서아 중장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적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됐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에게 독대를 신청했다. 극도의 보안 속에 이루어진 만남에서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모든 증거를 장관에게 보고했다. 장관님, 이것은 단순히 몇몇 군인의 비리 사건이 아닙니다. 군의 근간과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거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이들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국방부 장관은 즉시 대통령에게 직보했고 마침내 초유의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 검찰단과 합동참모본부 감찰실이 참여하는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 것이다. 그리고 그 수사본부의 지휘봉은 당연히 윤서아 중장에게 주어졌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국가의 모든 수사력이 그녀의 칼끝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작전 개시일 새벽. 동이 트기 전의 어둠 속에서 특별수사본부의 첫 번째 작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팀은 직무가 정지된 채 자택에 머물고 있던 강한빛 중령의 아파트를 급습했다. 초인종 소리에 잠이 덜 깬 얼굴로 문을 연 강한빛은 자신을 향해 들이닥치는 수사관들을 보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한 패배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두 번째 팀은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빌딩에 위치한 태성물산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사무실 안에서는 증거 인멸을 위한 파쇄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사팀은 모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버, 서류들을 확보했다. 정의헌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관리하고 뇌물을 전달했던 핵심 임직원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목표. 윤서아 중장은 군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커넥션의 정점에 있는 인물 정의헌 예비역 소장의 평창동 저택으로 직접 향했다. 동이 터오는 여명 속 웅장한 대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심판을 집행하러 온 여신과도 같았다. 정의헌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윤서아를 맞았다. 윤 중장, 이른 아침부터 무슨 방문이신가? 나를 체포라도 하러 온 건가? 증거는 있고, 당신 지금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나 하는 짓이야? 윤서아는 아무 말 없이 오진석 과장의 자백이 담긴 영상 파일을 그의 눈앞에 틀었다.
태블릿 화면 속에서 오진석은 정의헌에게 어떻게 비자금을 전달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떤 군 고위층과 정치인에게 흘러들어갔는지를 상세히 증언하고 있었다. 이어서 그녀는 오진석이 직접 작성한 비밀 장부를 그의 앞에 펼쳐 보였다. 정의헌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철옹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이게 다가 아니야. 나 혼자 죽을 것 같나? 이 사건이 터지면 군 전체가 뒤집힐 거다. 너도 무사하지 못해. 윤서아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래서 당신 같은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아야 하는 겁니다. 군 전체가 뒤집히는 한이 있더라도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정의헌 씨, 당신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및 공여,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한때 군을 호령했던 거물은 그렇게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전직 고위 장성이 군납 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뉴스는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고 군과 정치권의 수많은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던 거대한 암덩어리가 마침내 그 흉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윤서아는 수사본부 상황실에서 밤을 새우며 작전을 지휘했다. 그녀는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수사팀은 정의헌의 비밀 금고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뇌물 장부와는 전혀 다른 암호화된 파일 하나. 그리고 그 파일의 이름은 단 한 단어, 방패였다. 김수연 중령이 긴급하게 보고했다. 차장님, 이 방패라는 파일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저희가 지금까지 수사해온 군납 비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 기밀 유출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군의 가장 은밀한 조직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는 윤서아 중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정의헌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제거했지만 그 아래에는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이 도사리고 있었다. 방패. 대체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녀는 직감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정의헌 예비역 소장의 체포는 거대한 부패 제국의 일부를 무너뜨린 쾌거였지만 윤서아 중장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틈이 없었다. 그녀의 책상 위 모니터에 떠있는 단 하나의 단어, 방패. 그 이름의 파일이 품고 있는 내용은 단순한 군납 비리의 차원을 아득히 넘어서고 있었다. 그것은 국가 안보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이자 군의 가장 깊은 곳에 도사린 악성 종양의 존재를 알리는 끔찍한 경고였다. 파일의 암호를 해독한 김수연 중령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상황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차장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닙니다. 화면에는 최첨단 미사일 유도 장치의 설계도, 동해상에서 활동하는 아군 잠수함의 음문 데이터, 그리고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부품의 재원까지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탱하는 핵심 군사 기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각 기밀 옆에는 해외 무기상들의 이름과 거래 금액으로 보이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정의헌은 이 거대한 반역 행위의 자금 세탁과 물자, 조달을 돕는 연락책에 불과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파일 안에 기록된 이름들이었다.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 방위사업청의 핵심 실무자들,
심지어 여당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이름까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국가를 지키는 최후의 방패라 칭하며 법과 제도를 초월한 그들만의 애국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다. 더러운 돈이라도 국익을 위한 비밀 작전에 쓸 수 있다면 정당하다. 필요하다면 동맹국에게조차 기밀을 팔아 더 강력한 정보를 얻어내야 한다. 는 식의 위험천만한 신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국가를 위한 것이라 믿었지만 실상은 사리사욕과 권력욕에 취한 매국노 집단에 불과했다. 이것은 군 내부의 또 다른 군대, 통제받지 않는 괴물입니다. 윤서아 중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즉시 국방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범위를 정보사와 정치권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두껍고 견고한 벽이었다. 윤 중장, 정보사를 건드리는 건 안 돼. 국방부 장관조차 난색을 표했다. 정보사는 국가 안보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다루는 조직이었다. 그들을 공식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하면 군 전체가 마비될 수 있으며 적국에게 대한민국의 정보력이 송두리째 노출되는 최악의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수사의 칼날이 무뎌지면 이 나라는 안에서부터 썩어 무너질 겁니다. 장관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자네의 충정은 알겠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 방패의 수장으로 지목된 서진철, 그는 전설적인 인물이야. 군 원로들 사이에서 그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해. 섣불리 건드렸다간 자네 목이 먼저 날아갈 걸세. 서진철. 그는 수십 년간 정보사에서 활약하며 수많은 비밀 공작을 성공시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비록 예편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정보사 내부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다. 그는 방패라는 이름의 사조직을 만들어 군과 정치권의 괴물들을 규합한 배후의 설계자였다. 공식적인 수사가 벽에 부딪히자 윤서아는 전공법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해야만 했다. 뱀을 잡기 위해 굴을 파헤치는 대신 굴 입구에 불을 피워 뱀이 스스로 기어나오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방패의 자금 흐름과 인적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샅샅이 훑었다. 그러던 중 서진철과 해외 무기상 사이에서 연락책 역할을 하는 한 인물을 특정했다. 전직 정보사 요원이자 현재는 무역업자로 위장 활동 중인 최판규였다. 김진영 소령, 지금부터 최판규를 24시간 밀착 감시한다. 그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모두 기록해야 한다. 단 절대 들켜서는 안 된다. 상대는 우리와 같은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야. 김진영 소령이 이끄는 특별행동팀은 즉시 최판규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숨막히는 미행과 감시. 최판규는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는 노련한 요원이었다. 그는 수시로 대포폰을 바꾸고 여러 대의 차량을 이용하며 추적을 따돌렸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마침내 최판규가 움직였다. 그는 인천항에 불 꺼진 부두, 사람의 발길이 끊긴 낡은 창고로 향했다. 무언가 중요한 접선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했다. 팀장님, 내부에서 열 감지 신호가 다수 포착됩니다. 최소 10명 이상입니다. 최판규 외에 다른 인물들이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팀원의 보고에 김진영 소령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뭔가 이상하다. 너무 조용해. 이건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지 않나?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창고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강력한 서치라이트 수십 개가 일제히 불을 밝히며 김진영 소령과 팀원들이 숨어있던 위치를 대낮처럼 비췄다. 동시에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검은 복장의 사내들이 총구를 겨눈 채 쏟아져 나왔다. 스피커를 통해 기계적으로 변조된 음성이 부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윤서아 중장의 개들아, 함정인 줄도 모르고 잘도 기어들어왔구나.
너희 주인에게 전해라. 감히 방패를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사방이 포위된 절체절명의 위기. 김진영 소령과 팀원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방패의 그림자는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거대했다. 그들은 이미 윤서아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전원 즉시 퇴로를 확보하고 응전하라. 김진영 소령의 외침과 동시에 인천항의 낡은 부두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쳤다. 방패 소속의 요원들은 단순한 해결사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보사에서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은 정예 요원들로 살상 기술과 전술적 움직임은 김진영의 팀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었다. 제기랄. 저놈들 우리 움직임을 다 읽고 있어. 팀원 하나가 컨테이너 뒤에 몸을 숨기며 외쳤다. 특별행동팀이 어떤 엄폐물로 이동하든 적들의 총알은 마치 유도탄처럼 정확하게 날아왔다. 그들은 이 지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고 윤서아 측의 전력과 전술까지 분석하고 대비한 것이 분명했다. 이대로는 전멸이다. 연막탄을 터뜨리고 3번 루트로 탈출한다. 김진영 소령은 허리춤에서 연막탄을 뽑아 던졌다. 자욱한 연기가 시야를 가리는 순간 팀원들은 약속된 경로를 따라 썰물처럼 흩어졌다. 하지만 적들은 끈질겼다. 연막 속에서도 총구의 불꽃이 번쩍였고 팀원 하나의 팔에서 피가 터져나왔다. 부상자 발생. 어모해. 숨막히는 교전 끝에 김진영과 그의 팀은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후였다. 팀원 2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들이 타고 온 차량은 벌집이 되었다. 무엇보다 그들은 적의 실체는커녕 꼬리조차 잡지 못했다. 완벽한 패배였다. 그들은 덫에 걸린 쥐였고 방패는 그들을 비웃으며 놓아준 것에 불과했다. 안전가옥에 복귀한 김진영 소령의 보고를 받는 윤서아 중장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죄송합니다, 차장님. 적들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했습니다. 아니다. 자네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상대를 너무 얕봤다. 그들은 우리 수사팀 내부에 정보원을 심어 놓았거나 감찰실 전체를 감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녀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그 같은 시각 서울 모처의 비밀스러운 벙커에서 방패의 수장 서진철은 인천항의 교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중후한 외모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윤서아 과연 명성대로 호락호락하지 않군. 하지만 너무 올곧은 칼은 부러지기 마련이지. 이제 2단계 계획을 실행하게. 저 여자에게 자신이 믿는 정의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깨닫게 해줘야지. 서진철의 반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는 윤서아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예와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방법을 택했다. 며칠 뒤 한 보수 언론사를 통해 충격적인 단독 보도가 터져나왔다. 단독 현직 합참차장, 군사기밀 유출 혐의 포착 합동특별수사본부, 내부 감찰 착수. 기사의 내용은 경악스러웠다. 윤서아 중장이 방패 파일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얻은 군사기밀 중 일부를 외부로 유출했으면 그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것이었다. 기사와 함께 공개된 증거는 윤서아 중장의 개인 컴퓨터에서 외부 서버로 기밀 파일이 전송된 로그 기록과 그녀의 목소리로 자료는 잘 받았나? 약속한 대가는 언제쯤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입니다. 김수연 중령이 외쳤다. 로그 기록은 해킹으로 조작된 것이 분명했고 녹취 파일은 목소리를 교묘하게 짜깁기 하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대중과 언론, 그리고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군 상층부에게는 그런 기술적인 해명보다 자극적인 증거가 더 중요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철의 여인으로 불리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군사 기밀을 팔아먹은 매국노로 전락했다. 국방부는 들끓는 여론에 등 떠밀려 그녀를 모든 직위에서 해제하고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에 올렸다. 정의를 집행하던 칼날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겨누게 된 것이다. 윤서아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권한은 정지되었고 그녀를 따르던 수사팀은 해체되었다. 상황실의 문은 굳게 닫혔고 그녀는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차단된 채 자택에 연금되었다. 방패가 쳐놓은 거대한 덫에 완벽하게 걸려든 것이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이 한 줌의 재처럼 사라지는 듯 했다. 깊은 절망의 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의 보안 메신저로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이진우 대위였다. 강한빛 중령의 비리를 처음 고발했던 그녀가 유일하게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연락책으로 남겨두었던 인물이었다. 차장님 살아계십니까? 무엇이든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저는 아직 차장님을 믿습니다. 메시지를 보는 윤서아의 눈에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녀는 아직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손발이 모두 묶였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어둠 속에서 기꺼이 횃불이 되어줄 한 사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공식적인 수사권도 지휘권도 없지만 그녀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이 대위, 지금부터 자네에게 극비 임무를 부여한다. 이것은 군의 명령이 아닌 내 개인적인 부탁이다. 자네의 인생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래도 따라와 주겠나? 잠시 후 망설임 없는 답장이 돌아왔다. 죽음이라도 함께하겠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윤서아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박탈당한 윤서아는 자신의 서재를 비밀 작전 상황실로 만들었다. 공식적인 라인은 모두 막혔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충성을 맹세한 몇몇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해체된 수사팀의 핵심 멤버였던 김수연 중령과 김진영 소령은 상부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그녀와 접선했다. 그들은 이제 공식적인 군인이 아닌 진실을 위해 싸우는 그림자 부대였다. 그들이 나를 올가맨 증거는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작의 근거가 되는 원본 데이터는 분명 어딘가에 존재할 겁니다. 그 원본을 찾아야만 이 누명을 벗고 방패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김수연 중령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이 조작한 서버 접속 로그를 역추적해보니 발신지가 국군 체육부대 서버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장일 뿐 진짜 데이터가 오가는 곳은 다른 곳일 겁니다. 정보사 놈들이라면 군 내부의 가장 허술한 보안망을 역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분석 결과 방패가 중간 통신 거점으로 사용하는 곳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 예하의 낡은 통신 지원대 서버일 가능성이 높았다. 최신 보안 시스템이 깔린 정보사나 합참과 달리 비교적 보안이 허술하고 수많은 부대의 통신이 오가는 곳이라 흔적을 숨기기 용이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곳에 접근할 방법이었다. 직위 해제된 윤서아나 감시를 받고 있는 김수현과 김진영은 절대 접근할 수 없었다. 그때 윤서아가 입을 열었다. 이진우 대위. 그가 우리의 칼이 되어줄 겁니다. 이진우 대위는 현재 육군 보병학교에서 교육장교로 파견 근무 중이었다. 그의 신분은 깨끗했고 아무도 그가 윤서아와 연결되어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윤서아는 그에게 비밀리에 연락해 임무를 부여했다. 육군항공작전 사령부 통신지원대에 잠입하여 지정된 서버의 특정 데이터를 복사해 올 것.
군사보안구역에 무단으로 잠입하여 데이터를 빼내는 것은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발각되면 그의 군 생활은 물론 인생 전체가 끝장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임무였다. 하지만 이진우 대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며칠 뒤 이진우 대위는 휴가를 내고 이천으로 향했다. 그는 등산객으로 위장한 채 부대 주변의 지형을 꼼꼼히 살폈다. 김수현 중령은 위성사진과 부대 배치도를 분석하여 가장 취약한 침투 경로를 그에게 전달했고 김진영 소령은 비상 상황 시의 탈출 계획을 세웠다. 작전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시작되었다. 이진우 대위는 검은색 등산복 차림으로 철조망이 낡은 부대 뒤편 야산으로 접근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스승처럼 따르던 윤서와 중장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김수현 중령이 원격으로 부대 외곽의 감시 카메라 몇 개를 잠시 무력화시킨 틈을 타 그는 신속하게 철조망을 절단하고 부대 안으로 잠입했다. 통신지원대 건물은 낡고 허술했다. 그는 김수현 중령이 알려준 대로 환풍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조용히 들어갔다. 서버실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그가 가져온 소형 전자기기가 자물쇠를 무력화시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서버가 낮은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세 번째 줄, 일곱 번째 서버. 하단부에 작은 표식이 있을 겁니다. 귀에 꽂은 초소형 수신기를 통해 김수현 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진우는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서버를 찾았다. 마침내 그가 찾던 서버를 발견하고 데이터 복사를 위한 소형 장치를 연결했다. 수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를 복사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숨막히는 시간이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순찰을 도는 당직 사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진우는 숨을 죽이고 서버렉 뒤에 몸을 숨겼다. 발소리는 서버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행히 멀어져 갔다.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다. 마침내 데이터 복사가 완료되고 그는 모든 흔적을 지운 채 왔던 길을 되짚어 부대를 빠져나왔다. 그의 손에는 방패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다. 안전가옥으로 복귀한 그가 가져온 데이터를 분석하던 김수현 중령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찾았습니다. 차장님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된 로그 기록의 원본 파일, 그리고 그들이 다음 주에 인천항에서 러시아 마피아와 무기 밀매를 하기로 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한 증거였다. 윤서아의 누명을 벗겨줄 뿐만 아니라 방패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였다. 하지만 딜레마가 있었다. 이 증거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국방부에 제출한다면 방패와 연결된 상층부가 증거를 은폐하거나 시간을 끌 것이 분명했다. 그 사이 서진철과 핵심 인물들은 모두 해외로 도주할 것이다. 윤서아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녀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공식적인 절차는 없다. 우리가 직접 집행한다. 김수현 중령과 김진영 소령, 그리고 이진우 대위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음 주 그들이 밀거래를 하는 현장을 우리가 직접 급습한다. 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한다. 이것은 군의 공식 작전이 아니다. 발각되면 우리는 모두 반역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유일한 길이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팀을 둘러보았다. 비록 소수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불굴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군인이 아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다. 작전을 준비하라. 어둠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반격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부패의 심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든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작전명 아스트라이아. 그리스 신화 속 정의의 여신의 이름을 딴 이 작전은 군의 공식 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네 사람의 심장에만 새겨진 작전이었다. 그들의 비밀 안전가옥은 무기고이자 최후의 성전이었다. 김진영 소령은 자신의 옛 특수부대 시절 인맥을 총동원해 비공식적으로 구해온 최신의 소음기와 야간 투시경, 비살상용 특수탄 등을 점검했다. 김수현 중령은 노트북 여러 대를 동시에 운용하며 인천항 주변의 모든 통신망과 CCTV를 해킹하여 그들의 눈과 귀를 만들고 있었다. 이진우 대위는 굳은 얼굴로 권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며 난생 처음 겪어볼 실전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다. 작전 개시 1시간 전 윤서아 중장은 지도 앞에 선 채 마지막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확성기 소리보다 네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방패의 수장 서진철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을 밀거래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반역의 증거가 담긴 물품을 확보하는 것이다. 교전은 최대한 피한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나 임무 수행에 위협이 될 경우 주저없이 대응한다. 김진영 소령이 현장 지휘를 맡고 김수현 중령은 통신 및 전자전 지원, 이진우 대위는 나와 함께 증거물 확보 및 서진철 체포를 담당한다. 그녀는 팀원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쳤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나 윤서아라는 한 개인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부탁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누구든 원치 않으면 지금 말해도 좋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역사를 바꾸려는 자들의 결연한 의지만이 불타고 있었다. 김진영 소령이 대표로 입을 열었다. 차장님, 저희는 군복을 입은 순간부터 이미 이 목숨을 국가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썩어 빠진 탐욕에 바칠 목숨은 없습니다. 차장님께서 이끄시는 정의에 바칠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입니다. 그들의 심장은 하나였다. 윤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녀는 평생을 외로운 싸움을 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었다. 작전 당일 밤 인천항 제7부두는 굵은 가을비와 함께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거인들의 무덤처럼 질비했고 바닷바람은 쇠와 기름 냄새를 실어 날랐다. 김수현 중령이 해킹한 CCTV 화면 속으로 약속된 시간이 되자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부두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잠시 후 항구의 어둠 속에서 육중한 선체 하나가 유령처럼 나타났다. 낡은 어선으로 위장했지만 흘수선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아 특수 화물을 가득 실은 러시아 선박이었다. 차량에서 내린 남자들은 방패의 수장 서진철과 그의 핵심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우산을 든 채 선박에서 내리는 러시아 마피아들과 접선했다. 거래가 시작되었다. 한쪽에서는 최첨단 미사일 유도 체계가 담긴 특수 케이스가, 다른 한쪽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금괴가 담긴 돈 가방이 교환되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헐값에 팔려나가는 반역의 현장이었다. 작전 개시. 안전가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수현 중령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함께 부두 곳곳에 잠복해 있던 윤서아의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진영 소령과 그의 옛 부하들로 구성된 소수의 타격팀은 소음기가 달린 총을 든 채 그림자처럼 흩어졌다. 퍽 하는 둔탁한 소음과 함께 외곽을 경비하던 방패의 요원들이 소리 없이 쓰러져 나갔다. 윤서아와 이진우 대위는 컨테이너 더미를 은폐물 삼아 거래 현장의 심장부로 조용히 접근했다. 이진우 대위의 손에는 총 대신 고성능 캠코더가 들려 있었다. 이 모든 반역의 현장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것 같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김수현 중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철은 동물적인 감각의 소유자였다. 그는 이유 모를 불안감에 주변을 둘러보며 부하들에게 철수를 지시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김진영 소령의 팀이 사방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을 포위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순간 부두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방패의 요원들과 러시아 마피아들은 즉각 대응 사격을 시작했고 빗발치는 총격전이 벌어졌다. 윤서아는 이진우 대위를 엄호하며 소리쳤다. 증거물을 확보해. 내가 서진철을 맡겠다. 그녀는 권총을 든 채 혼란을 틈타 도주하려는 서진철의 뒤를 쫓았다. 컨테이너 미로 속에서 두 사람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서진철은 윤서아를 향해 총을 쏘며 저항했지만 그녀는 마치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날렵하게 총알을 피하며 거리를 좁혔다. 마침내 막다른 컨테이너 벽 앞에서 두 사람은 마주섰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옛 전설과 새로운 전설이 서로의 심장을 겨누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나, 윤서아. 너 같은 이상주의자 때문에 이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거다. 진정한 안보는 깨끗한 손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서진철은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행위가 국가를 위한 것이라 믿고 있었다. 닥쳐라, 서진철. 당신이 말하는 안보는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탐욕과 오만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을 뿐이다. 당신 같은 괴물들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당신들이 더럽힌 군복의 명예를 오늘 내가 바로 세우겠다. 윤서아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서진철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그녀는 몸을 날려 그의 팔을 꺾었다. 격렬한 격투 끝에 서진철의 손에서 총이 떨어져 나갔다. 윤서아는 그의 가슴에 차가운 총구를 겨누었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부두 입구에서 수십 개의 경광등이 번쩍이며 군사경찰의 장갑차와 트럭들이 굉음과 함께 들이닥쳤다. 윤서아의 불법적인 작전이 결국 군 당국에 발각된 것이다. 사방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부에 있는 자들은 모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반복한다. 즉시 투항하라. 김진영 소령의 팀과 방패의 잔당들은 모두 움직임을 멈췄다. 윤서아는 서진철을 겨누던 총을 천천히 내렸다. 반역자들을 심판하려던 그녀와 그녀의 팀은 이제 반역죄로 체포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이진우 대위의 얼굴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렸다. 장갑차에서 내린 것은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인 박정수 소장이었다. 그는 무장한 군사 경찰들을 이끌고 윤서아에게 다가왔다. 윤서아 중장, 아니 윤서아 씨. 당신을 국무 이탈 및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윤서아의 손목에 채워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부두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국방부 장관이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박정수 소장의 손을 막으며 입을 열었다. 체포를 보류하게. 박 소장. 장관은 윤서아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네, 윤 중장. 자네를 시험해 볼 수밖에 없었네. 자네가 내게 방패에 대해 보고했을 때 나는 이미 이 조직의 실체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 하지만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자네의 직위를 해제하고 자네가 스스로 이 어둠을 헤쳐나올 수 있는지 지켜보았네. 자네의 작은 팀이 이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고는 솔직히 믿지 못했지. 하지만 자네는 증명해냈어.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를. 김수현 중령이 작전 개시 직전 그가 확보한 모든 증거를 장관에게 비밀리에 전송했던 것이다. 장관은 그 증거를 보고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윤서아를 믿고 그녀의 불법적인 작전을 묵인하며
그녀가 괴물의 심장을 찌르는 순간 군의 공식적인 힘으로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로. 장관은 서진철과 그의 잔당들, 그리고 현장의 러시아 마피아들을 가리키며 명령했다. 여기 있는 반역자들을 모두 체포하라. 윤서아 중장과 그의 팀원들은 우리 군의 영웅이다. 그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도록.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순간이었다. 절망의 어둠은 걷히고 정의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방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며 군과 정치권을 뒤흔든 거대한 숙청 작업이 시작되었다. 수십 명의 별들이 군복을 벗고 차가운 감옥으로 향했다. 윤서아 중장은 모든 누명을 벗고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자 대장으로 진급했다. 이진우 대위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소령으로 특별 진급했고 김진영과 김수현 역시 군의 핵심 요직으로 발탁되었다. 합참의장실, 별 4개가 박힌 계급장을 단 윤서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둠은 언제든 다른 이름으로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녀가 처음 중령의 만행에 맞섰던 그날의 커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낡은 전투복 상의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스스로에게 내리는 경고이자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였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가 지켜내야 할 정의의 무게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저승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절망의 시대의 대한민국 군이 선택한 희망의 상징, 그 자체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